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남성 화가들의 그림들로 가득한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한복판에서 그녀는 홀로 관객들을 응시하고 있다. 조급해하거나 서두르지 말고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던 기다림, 기다림, 기다림. 이 모든 기다림의 시간, 화실은 내게 익숙한 공간이다. 유년기와 학창 시절을 그곳에서 지냈고 어쩌다 보니 현재도 대부분의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고 있다. 그림을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놀고 쉬고 웃고 울고 떠들고 침묵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방황하고 성찰했던 수많은 기억이 그곳에 있다. 딱딱하게 굳은 물감, 물이 튀긴 얼룩, 공기 중에 떠다니는 오일 냄새, 작업 보조대의 바퀴 자국, 구석에 널브러진 앞치마, 먼지 쌓인 화구 상자,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연필, 부러진 칼날 조각, 바닥에 떨어진 지우개 가루, 손때 묻은 화판, 휴지통에 묻은 흑연 가루 등등. 이 모든 것은 시간이 쌓여 만든 내 공간의 자취이다. 이 자그마한 방에도 나름의 역사가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다. 당연하겠지만 화가에게 화실은 다양한 의미가 있다. 작업 공간뿐만 아니라 즐거운 놀이터이자 개방된 모임 장소이며 새로운 만남의 장이자 비밀 아지트가 되기도 한다. 예컨대 파리에서의 모네의 활동은 샤르글레르의 화실에서 시작되었다. 그곳에서 모네는 알프레드 시슬레, 프레데리크 바지유, 르누아르 등과 교류하며 우정을 쌓았고 이 만남은 향후 인상주의를 탄생시키는 밑거름이 되었다. 파리 콩다민 거리 9번지에 있는 바지유의 아뜰리에는 예술가들의 집합소로 그림과 문학 그리고 철학을 논하는 문화 살롱의 역할을 했다. 또 커셋과 드가의 화실은 파리 몽마르트에 이웃해 있었는데 그들은 서로의 작업실을 방문해서 그림 기법을 익히고 유대감을 쌓으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화실이라는 공간에 애착을 가진 이들도 있다. 파블로 피카소는 파리그랑 조기스텐가 7번지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오랫동안 작품 활동을 했는데 더 이상 파리에 살지 않게 된 이후에도 그곳을 그대로 유지하며 온 정성을 기울였다. 세자는 프랑스 남부 액상-프로방스에 직접 아뜰리에를 설계한 뒤 세상을 떠날 때까지 지냈으며 당시 사용했던 화구와 소품들은 여전히 그곳에 보존되어 있다. 마티스는 화실을 어떻게 장식해야 하는지에 대한 나름의 기준이 있었고 자신의 아뜰리에를 모티브로 삼아 빨간 화실, 분홍 화실, 화가의 가족, 가지가 있는 실내와 같은 아뜰리에 사부작을 탄생시켰다. 그 밖에도 들라크루아, 루이스 모엘러, 카레 비렐름, 스트레쿠스, 카유보트, 세잔과 같은 화가들이 화실 풍경을 화폭에 담으며 애정을 드러냈다. 어떤 화가들에게 화실은 꿈을 실현하는 무대이자 끝없는 창작의 산실이었다. 파리 코르트 거리에 있는 르누아르의 화실에서 모델 일을 하던 쉬잔 발라동은 훗날 화가가 되어 그곳을 자신의 아뜰리에로 사용했고 주지아 오키프는 뉴멕시코에 작업실을 마련한 뒤 40여 년간 거주하며 방대한 작품을 탄생시켰다. 또 칼로는 멕시코에 있는 화실에서 홀로 그림을 그리며 수많은 고통을 이겨냈는데 지금도 그곳에는 그녀가 사용했던 붓과 팔레트 그리고 휠체어가 생생하게 자리하고 있다. 이처럼 화실은 화가의 성격과 내면은 물론 인생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현장이다. 그 자체로 정체성을 드러내고 독자적인 가치를 지닌다. 일종의 자서전 같은 공간인 셈이다. 화실의 의미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작품으로는 그림 그리는 젊은 여자가 있다. 화실에서 한 여성이 그림을 그리고 있다. 무릎 위에 화판을 올려놓고 붓으로 조금씩 화폭을 채워가는 중이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이 공간을 밝게 만들고
그녀의 새하얀 드레스와 금발머리도 역광을 받아 환하게 빛난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니 창문 한쪽이 깨져 있는 것이 보인다. 깨진 창을 통해 보이는 것은 사랑을 속삭이는 연인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을 바라보지 않는다. 몸을 비스듬히 틀어 고개를 돌린 채 그림에 집중하고 있다. 영롱한 푸른 눈으로 정면을 똑바로 바라보며 작품에 몰두하고 있다. 그녀는 바깥 세상의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림 없이 단단해 보인다. 야무진 표정에서 고든 성품이 엿보이고 고정된 시선에서 강직한 의지가 느껴진다. 지금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 일이다. 자신의 화폭에 예술혼을 쏟아붓는 일. 1801년 파리 살롱에 이 그림이 공개되었을 때 사람들은 엄청난 찬사를 쏟아냈다. 끝없는 박수갈채가 터져나왔고 우아하고 고전적인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다라거나 훌륭한 공간 감각이 돋보인다라는 평론가들의 호평이 이어졌다. 이 작품은 1917년부터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소장되었는데 화가의 서명이 없는 탓에 신고전주의의 거장 자크 루이 다비드의 샤를로트 듀발 도뉴스의 초상으로 알려졌고 이름값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지대한 관심과 주목을 받았다. 이 그림을 보기 위해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비평가들의 극찬 역시 계속되었다. 특히 프랑스의 대문호 앙드레 말로는 빛을 등지고 앉아 그림자 신비에 젖은 지적이고 수수한 여인의 초상화로 색채는 요하네스 페르메이르처럼 미묘하고 신비롭다. 완벽한 그림이다라며 격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이게 웬걸 이 그림은 다비드의 것이 아니었다. 1951년 오랜 연구 끝에 미술 사학자들은 중요한 사실을 밝혀낸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콩스탕스 마리 샤르팡티에라는 이름의 여성이라는 것. 이러한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자 그동안 작품에 대해 칭송일색이던 평단은 갑자기 혹평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허리부터 무릎까지 인체 비율이 맞지 않는다라며 그림을 깎아내리거나 여성 화가의 손을 그리기가 어려워서 몸 뒤로 감추었다라며 온갖 흠집내기에 열을 올렸다. 이후 이 그림은 오랫동안 치열한 논쟁 끝에 콩스탕스 마리 샤르팡티에의 작품으로 인정받았는데 그녀의 정체가 프랑스의 화가 마리 드니즈 발레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또 한참 뒤의 일이었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20여 년 전인 1996년이 되어서야 이 그림은 여러 미술사가에 의해 빌레르의 작품으로 판명되었고 그녀가 27살에 그린 자화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일련의 과정들이 말해주는 건 부당한 편견과 차별로 인해 화가로서 그녀의 진가가 제대로 알려지지 못했다는 표면적인 사실이 아니다. 다비드의 작품으로 오인되지 않았다면 이 그림은 세상에 알려질 기회조차 없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19세기까지만 해도 화가로 활동할 방법은 두 가지뿐이었다. 성별이 남성이거나 집안이 부유하거나. 당시 여성들은 미술 아카데미에 입학할 수 없었고 누드 모델은 될 수 있어도 누드 드로잉을 하는 것은 금지되었다. 인물화나 역사화 대신 정물화를 그려야 했으며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아마추어로 취급되거나 익명의 존재로 남았다. 빌레르 역시 시대의 피해자였던 셈이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남성 화가들의 그림들로 가득한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한복판에서 그녀는 홀로 관객들을 응시하고 있다. 과연 빌레르는 200여 년이 흐르고 난 뒤 이 그림이 자신의 작품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리라는 것을 알았을까? 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여성 화가들의 작품이 조용히 사라지거나 작자 미상으로 남아있거나 혹은 아예 태어나지 못했을까? 27의 빌레르는 화가로서의 포부를 가득 담아 그림을 그렸지만 세상은 이에 응답하지 않았다. 아니, 응답하길 거부했다. 오랜 시간을 스스로 살아남아 자신의 진가를 인정받은 이 그림에서 우리는 한 젊은 화가의 초상과 마주한다. 그림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갖고
화가라는 꿈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가득했던 여성. 이전에 한 사람. 이 그림은 결과적으로 차별에 대한 역사적 사실이 기술되어 있는 한편의 르포르타주가 되었다. 언젠가부터 그림을 감상할 때 작품 자체에 감탄하기보다 그림을 그린 화가의 시간을 생각한다. 얼마나 오랜 시간을 투자했을까? 얼마만큼 끈질기게 파고들었을까? 작품이 완성되기까지 소요된 시간과 수많은 방해 요소를 겪으며 노력했을 삶의 시간을 찬찬히 떠올려 보는 것이다. 그림을 그린다는 건 기다리는 일이다. 머릿속에서 상상하고 마음속으로 결정하고 조금씩 이미지를 구현하고 차츰 앞으로 나아가고 어느새 완성에 다다라 손에서 붓을 놓는 순간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기다림의 연속이다. 내리 마음을 다잡고 느슨한 손놀림으로 이야기를 잇대고 여러 시도를 거듭하여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길고 더딘 행위다. 세상의 모든 그림은 기나긴 시간을 견디어 마침내 우리에게 도착한 기적과도 같은 선물이다. 그림의 과정과 삶의 과정은 그리 다르지 않다. 인생의 대부분은 기다림의 시간이고 저마다의 길을 가는 기나긴 여정이기 때문이다. 생을 관통하는 끝없는 여정 끝에 무엇이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조급해하거나 서두르지 말고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작은 승리를 이루어 나가는 것, 막연하게 버티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 기다리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사랑, 우정, 꿈, 믿음, 용기, 성찰, 배움, 치유, 용서, 희망까지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던 기다림. 그 시간들을 기억하며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다.